예, 안녕하세요.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공부를 앞으로 이제 우리가 2개월 동안 같이 하게 될 김성일 관세사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우리 원산지 관리사를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원산지 결정 기준은 원산지 관리사 과목 중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상품에 대해서 FTA 협정을 통해서 그 상품의 관세를 양호하겠다는 협정을 진행할 때 가장 상품 무역 협정에 관한 가장 키값이 뭐냐면 이 물품의 원산지를 특정 국가로 결정하는 데 있어서의 기준점은 무엇이다. 이게 협상의 그 고리점이거든요. 즉 서로 주고받고 할 수 있는 협상의 대상 기준이 되는 게 바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이 산업을 보호해야 돼. 그러면 그 원산지 결정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습니다. 즉 어떤 특정 우리 국가가 아닌 다른 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국내로 수입될 때 관세를 떨어뜨리게 하기 위해서는 그 상대국에서 생산된 활동이 많은 과정을 거치거나 아니면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도록 해놓으면 원산지 결정 기준을 굉장히 강화시켜 놓으면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시장은 우리나라 상품에 대한 국내 시장은 국내 산업은 보호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낮게 잡아놨다. 이 얘기는 우리나라 산업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낮게 잡음으로써 상대국에도 이 상품에 대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을 낮게 잡자라고 요청할 수 있는 거죠. 즉 우리나라 상품을 상대국으로 수출하는 데 있어서 경쟁력이 있는 상품, 그런 상품 분야 이런 것들은 원산지 결정 기준을 약화시켜 놓죠. FTA 협정의 상품 무역 협정 분야에서 그래서 꽃은 바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입니다. 원산지 관리사의 가장 기본이 되는 전문 지식 분야가 바로 이 원산지 결정 기준이고요. 어떤 상품의 세부적인 재료들, 또 그 상품이 가공되는 공정 과정, 그 상품의 생산 과정을 봄으로써 이 상품은 한국산이 맞습니다. 한국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이 맞습니다라고 원산지를 확정할 수 있는 것. 또 이 상품은 최약국 상대국에서 생산된 물품이 맞습니다라고 해서 원산지의 증명서에 근거로 한 티켓을 활용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판정할 수 있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가이드라인에 우리 원산지 관리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보시면 원산지 결정 기준의 시험 문제는 이렇게 출제되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가장 많이 출제된 범위가 바로 원산지 결정 기준에 관한 일반 규정이고, 두 번째가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 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된 게 부가가치 기준이고, 그 다음에 세번 변경 기준입니다.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 즉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은 여러 분야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이고요. 두 번째는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 범위로 보면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이 약 한 54%, 53% 이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50%를 약간 넘는 비율 출제됐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 약 34%, 그래서 30%를 약간 넘는 비율을 출제가 됐었는데, 아마 5대 3대 기타 한 2, 뭐 양쪽에서 5대 5.5, 5.5 이렇게 가져가면 거의
10%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출제가 되었다. 그 나머지는 원산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고 원산지의 의의는 무엇이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타 분야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품목별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뭐냐면 보충 기준입니다. 보충 기준은 뭐냐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통해서 계속 공부를 하시면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게 될 텐데 어떤 특정한 물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비원산지 재료가 일정 부분 아주 소량 사용되어도 관계없다는 미소 기준이라든가 혹은 양국가에서 생산된 재료 또는 양국가에서 수행된 공정을 당해국의 원산지로 인정하는 원산지 재료나 원산지 공정을 인정한 누적 기준이라든가 혹은 어떤 특정한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물품이 있는데 그 재료의 그 물품을 만들기 위한 원재료를 구매를 해서 그 원재료를 가지고 중간 재료를 만들어내는 공정까지도 수행하는 완제품 생산업자가 있더라면 이 중간재 부가가치 비율을 중간재에 해당하는 부가가치 중간재에 해당하는 가격을 모두 다 원산지로 인정하는 중간재 규정이라든가 또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간접적인 재료들 예비품, 부속품, 부분품들 그리고 포장 재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원산지 결정하는 데 적용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들이 보충적 기준입니다. 이 보충적 기준이 일반적 품목 분류 일반적 원산지 결정 기준의 약 반이 보충적 기준에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완전 생산 기준 형태로 문제가 품목 원산지 결정 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가 됐었습니다.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아까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거죠. 부가가치 기준. 그 다음에 3번 변경 기준이 주로 문제에서 출제가 됐는데 자 원산지 결정 기준의 큰 틀을 우리가 한번 보고 어디서 집중적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지 다시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전 생산 기준이 있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은 특정한 물품이 제조 생산되는 모든 수행 공정을 어느 하나의 국가에서 거친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동물성 생산품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사육된 다음에 어떤 작업 도축을 과정 거쳐서 만들어진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을 완전 생산이 적용되는 물품이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즉 완전 생산 기준은 하나의 국가에서 전체의 생산 공정, 전체의 제조 가공 공정이 이루어진 그 원재료부터 완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가공 공정, 생산 공정이 하나의 국가에서 수행된 물품의 그러한 기준을 요구하는 것, 그것을 완전 생산 기준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 변형 기준이 있습니다. 실질적 변형 기준은 뭐냐면 첫 번째 완전 생산 기준과 달리 그 물품을 생산하는 공정이 하나의 국가가 아니라 2개 이상의 국가가 참여하는 경우, 즉 A라는 국가에서는 원재료를 만들고 그 원재료가 B라는 국가로 수출이 됐습니다. 즉 B라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 원재료를 수입해서 완제품을 만드는 수행 공정이 B라는 국가에서 수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물품은 A가 원산지 국가인지 B가 원산지 국가인지를 판정해야 됩니다. 그와 관련된 때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실질적 변형 기준입니다. 그 실질적 변형 기준은 다음과 같은 기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 번 변경 기준입니다. 세 번 변경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게 될 품목 분류라는 게 있습니다. 품목 분류라는 건 수출입 물품에 대해서 코드를 지정하는, 코드라는 것은 그 수출입 물품은 이러한 물품이다라고 정해지는 숫자 체계가 있습니다. 그 숫자 체계에 의해서 관세가 부과가 되는데 품목 분류된 코드 번호가 변경되는 겁니다. 세 번이나 이야기하는 것은 그 HS 코드를 얘기합니다. 텔프 코드가 변경이 됐다. 세 번 변경 기준입니다. 두 번째는 부가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부가가치 기준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수행된 부가가치 비율이 이 정도 이상은 나와야지,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수행된 작업의 결과로 발생된 부가가치 비율이 이 정도 이상 나와야지 그 물품을 그 특정 국가의 생산품,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것이 부가가치 비율입니다. 부가가치 기준입니다. 가공공정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가공공정 기준이라는 것은 이 공정이 수행된 국가가 바로 원산지 국가다라고 하는 것이 가공공정 기준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이 세 가지는, 첫 번째는 세 번 변경 기준은 A라는 국가에서 만든 원재료의 세 번 HS 코드와 B라는 국가에서 생산 공정을 통해서 만들어진 완제품의 HS 코드가 바뀌어질 경우에 B라는 국가를 원산지국으로 인정하겠다라는 기준입니다. 만약에 A라는 국가에서 만들어진 원재료의 HS 코드가 수출이 되어서 B라는 국가 입장에서 원재료를 수입하겠죠. 그렇게 해서 그 원재료를 가지고 가공을 거쳤어요. 그런데 HS 코드가 바뀌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6단위입니다. 6개 자리의 HS 코드를 기준으로 하는데 6단위의 HS 코드가 바뀌지 않았다. 그러면 B라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 번 변경 기준은 최종적으로 가공된 국가에서 세 번 변경을 일으킬 정도의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지는 가공 공정을 거쳤다고 하면 그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부가가치 기준은 뭐냐면 A라는 국가에서 만드는 원재료를 가지고 B라는 국가로 수입을 해서 제조 가공을 통해서 이 B라는 국가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비율이 일정 비율 이상으로 창출이 됐으며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B라는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라는 겁니다. 가공 공정 기준은 뭐냐면 A라는 국가에서 수출된 B라는 국가 입장에서 수입된 원재료를 가지고 특정 공정을 B라는 국가에서 수행을 했다라고 하면 실질적 변형이 이루어졌다라는 걸 인정하는 기준이 가공공정 기준입니다.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런 것들이 선택 기준. 선택 기준은 이런 겁니다. 세 번 변경이 이루어졌거나 아니면 부가가치율이 몇 % 이상 창출됐건.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다 조건으로 걸어놓고 둘 중에 하나만 적합하면 원산지를 인정하겠다. 이겁니다. 선택 기준이 있고요. 조합 기준이 있습니다. 조합 기준. 조합 기준은 뭐냐면 세 번 변경도 이루어지고 가공 공정도 이런 가공 공정이 그 국가에 수행될 것. 세 번 변경이 이루어지고 부가가치는 몇 % 이상 창출될 것. 이런 기준을 제시하는 게 조합 기준. 즉 두 개 다 특정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다 충족시키도록 요구하는 게 실질적 변형 기준입니다. 조합 기준입니다. 이렇게 여기에 실질적 변형 기준은 다 묶여져 있고 여기에 플러스 보충적
기준이 있습니다. 이 보충적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미소 기준이 있고요, 누적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 재료, 중간재, 간접 재료, 예비품, 부속품, 포장재, 그 다음에 재수입 물품, 세트 물품 어떻게 분류가 된다, 이런 각종 규정들이 이러한 물품에 대해서 이런 큰 대원칙에 의해서 원산지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기준까지도 넣어서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쭉 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이고, 이와 상대적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이라고 있습니다. 이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뭐냐면 어떤 특정한 물품에만 적용되는 원산지 결정 기준. 특정한 물품. 기본적으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완전 생산 기준은 거의 없고요. 아예 없진 않습니다. 완전 생산 기준을 요구하는 품목이 있습니다. 어떤 특정 품목에 이 품목은 이런 결정 기준을 적용시켜야 돼. 이 품목은 이런 결정 기준을 적용시켜야 돼라.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품목법 결정 기준도 세번 변경 기준, 부가가치 기준, 가공정 기준, 선택 기준, 조합 기준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 이건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은 이 협약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거, 포괄해서 다 이 물품은 이 협약에 가입되는 국가에서는 이런 결정 기준에 의해서 원산지를 결정할 거라고 포괄적인 거고,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은 각각의 아이템마다 하나씩 하나씩, 이 원산지 이 아이템은 이런 기준이 적용돼야 돼, 이 아이템은 이런 기준이 적용돼야 돼라고 하나의 특례적 조항으로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게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인데, 그 가운데 요 보충적 기준과 그 다음에 완전 생산 기준들, 그 다음에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부가가치 기준, 그 다음에 세번 변경 기준, 이런 것들이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시험에 출제된 문제를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계산하는 문제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냥 완전 생산 기준에 대해서 이렇게 이 협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 이 협정에는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라고 그냥 법령의 협정문에 있는 내용들을 쭉 열거하는 형태의 법률 문제처럼, 법령 문제처럼 나와 있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먼저 풀어야 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시험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물론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산지 관리사로서 키워야 될 기본 소양을 당연히 갖춰야 되는 게 그건 기본 바탕이겠지만 시험을 일단 합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하는 방법에 대해 제안을 드리면, 어떤 수리 연산하는 문제보다는 단순히 그냥 법령에 있는 그 협정에 있는 내용들을 열거하고 틀린 내용들을 찾아내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이 맞춰 나가야 됩니다. 즉 정답을 맞춰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보충적 기준, 완전 생산 기준 가장 많이 나오죠. 이런 문제들 중에서 문제들은 주로 이제 협정문에 있는 내용들을 주로 열거해서 나오는 형태, 법률 문제 같은 형태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읽고 틀린 내용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부가가치 기준은 계산해야 돼요. 이 국가에서 생산된 부가가치는 이 정도구나 라고 해서 전체 조정 가격이나 FOB 가격 중에서 얼마를 생산했으니까 예를 들면 미국산 인정할 수 있어, 혹은 호주산을 인정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세번 변경 기준은 상대적 부가가치 기준보다는 HS 코드에 관한 내용이니까 요거는 상대적으로 풀기 쉽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에
완전생산 기준과 보충적 기준, 3번 변경 기준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서 효율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시험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계산하는 부분까지도 충분히 공부는 해두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실무 적용하실 때 공부를 하셔야 될 내용을 적용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공부하실 때 충분히 숙지해 두시는데, 문제화 됐을 때 시험장에 들어갔을 때 무엇을 먼저 푸느냐, 우리가 이제 이게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죠. 즉 내 옆에 앉아 계신 분 혹은 내 뒤에 앉아 계신 분, 내 앞에 앉아 계신 분 몇 점 맞느냐, 이거 나의 당락과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나만 잘하면 됩니다. 내가 시험 문제를 푸는데 나만 60점만 나오면 되고 나만 꽈락이 안 나오면 됩니다. 내 실력이 그 정도 배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장 들어갔을 때 한 과목당 25문항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적인 그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은 법률 문제로 나와 있는 것들을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수리 연산하는 문점, 뭐 수리 연산에서 크게 뭐 어려운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것들만 할 수 있습니다. 사칙연산 범위 안에서 나오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없겠지만 그래도 시간적인 안배를 하기 위해서 먼저 단순형의 법률 문제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수리 연산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완전생산 기준과 그다음 보충적 원산지 결정 기준, 그다음 3번 변경 기준 이런 것들 문제 위주로 해서 풀어 나가시기 바랍니다. 준비를 그렇게 해주시면 좀 더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원산지 결정 기준은 상대적으로 FTA 협정 및 법령이라든가 그 다음에 수출입 통관 실무에 비해서는 약간은 어렵습니다. 관세사 시험을 합격하시고 이 원산지 관리사를 공부하신 그냥 합격하신 분도 시험을 준비하신 분도 있고 그냥 바로 이제 원산지 관리사를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있는데 시험 강도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약간씩 좀 다르더라고요. 관사를 합격하신 분이 이제 원산지 관리사 준비하는 경우에는 수출입 통관 실무라든가 품목 분류 실무는 어느 정도 관사 과목에서 정리가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시험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준비가 조금 미흡했던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부분은 새롭게 공부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 좀 더 보충할 부분이 많다. 따라서 좀 어려웠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많은 그 시험을 준비하시는 사람 입장에서 피드백이 있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냥 원산지 관리사만 준비하신 분들은 오히려 품목 분류 실무가 가장 어렵다라고 하시는 피드백이 많이 있습니다. 품목 분류 실무 같은 경우는 특별히 이제 어디서 직접적으로 학습하거나 공부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품목 분류 실무보다 좀 어렵다라고 피드백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산지 결정 기준이 쉽다 이건 아닙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과 품목 분류 실무는 항상 이 원산지 관리사의 당락을 좌우하는 키 과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이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요 과목 같은 경우는 꽈락이 안 나오도록 잘 공부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좀 쉬운 과목인 FTA 협정 및 법령이라든가 수출 통관 실무에서는 좋은 점수를 얻어서 평균 60점 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략 과목화를 시켜야 됩니다. 원산지 결정 기준은 꽈락이 안 나와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제 풀이하는 순서도 아까 말씀드린 전략적으로 좀 고려하시면서 문제 풀이도 해주시면 풀어나가는 순서도 해주시면 시간을 안배하면서 충분히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시험 점수를 얻을 수 있는 형태로
시험 풀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좀 어렵게 느껴지는 제 자신에게 좀 부담으로 와지는 게 뭐냐면 부가치 기준은 그럼 안 봐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는 연도가 잘 생각이 안 나요. 2012년도인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 이제 원산지 관리사를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기 때문에 그때는 부가가치 비준이 그렇게 많이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부가가치 기준에 대해서 높게 어떤 준비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에 풍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 중에서는 가공 공정 기준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번 변경 기준에 대해서는 잘 정리를 했고 부가가치 기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미흡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충분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최근에 보면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문제가 좀 더 디테일하면서 좀 더 어려우면서도 많은 범위로 출제가 조금씩 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자꾸 이제 국가 공인으로 변경이 됐고 또 이제 수험생들이 좀 늘어나고 또 합격을 떨어뜨려야 되잖아요. 이제 너무 많이 또 다 합격하면 안 되니까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어려운 분야 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조금씩 부가가치 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형의 문제들이 출제가 될 가능성이 또 높아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예 보지 않는다. 요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만점이 100점이 아니라 좀 더 낮은 점수에서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 꽈락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면서 문제 풀이에 대한 순서에 대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시험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어요. 시험 준비하는 수험 준비하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준비하시는 게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다라면 좀 더 집중화되어서 선택을 하셔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공부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 이제 첫 시간이 우리 원산지 결정 기준을 가지고 처음 공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것보다는 원산지 결정 기준 가운데서 우리가 이 원산지에 대한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리를 하고 국내와 국제 원산지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FTA에 관해서 어떻게 어떤 조건, 어떤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FTA 협정 사유를 적용할 수 있는, FTA 협정을 이용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지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문제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 같이 원산지 결정 기준, 원산지 규정이나 국제적 규정, 국내적 규정이나 원산지 의의는 상당히 5% 미만의 아주 낮은 비율로 출제가 됩니다만은 그래도 원산지 개념에 대해서 원산지 관리사라면 알고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념을 생각하시고 수업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원산지 규정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그 교재에 보시면 중간 파트 344페이지부터 보시면 됩니다. 원산지 하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원산지가 뭘까? 원산지라는 건 뭐냐면 사람에게 국적이 있죠.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뭐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사람 미국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일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 뭐 중국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있는 국적과 같이 상품의 국적이 바로 원산지입니다. 즉 원산이라는 것은 어떤 상품이
어떤 상품의 생산, 또 제조, 또 가공 등의 과정을 거친 국가, 요게 원산. 어떤 상품의 생산, 제조, 가공 등의 과정을 거친 국가, 이게 원산지입니다. 그래서 밑에 끝에 이제 국가라고 그러네요. 보통 우리가 원산지를 결정할 때는 특정의 어떤 정치적 결합체에 해당하는, 정치 경제적 결합체에 해당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원산지라는 것은 국가가 되는 게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특정 국가, 정치적 경제적 그 결합체, 특정 국가를 일반적으로 원산지로 결정하는데 예외적인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가가 아니고 자치령, 또 국가에 소속되어 있지만 특별한 자치권이 부여된 자치령들도 원산지로 인정이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자치령 같은 것들, 뭐 홍콩이죠. 홍콩은 중국으로 복속된, 중국으로 다시 편입된 지역이죠. 홍콩은 그런데 그냥 원산지로 인정을 해줍니다. 또 마카오 같은 것도 같은 케이스. 괌 이런 것들, 이런 자치령 같은 경우는 그냥 국제적으로도 원산지로, 국가는 아니지만 홍콩산이다, 또 마카오산이다, 이런 것들 인정해 줍니다. 또 예외적인 게 뭐가 있냐면 원산지로, 자치령 원산지로 인정이 되는데 원산지로 인정이 되지 않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국가연합체, 예를 들면 EU 같은 거. 우리 EU랑 FTA 체결했는데 원산지 인정이 안 돼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EU라는 경제 공동체와 원산지 FTA 협정을 체결했는데 구체적으로 원산지라는 것은 뭐냐면 국가를 지칭하기 때문에 EU산이 아니라 영국산이다, 이탈리아산이다, 프랑스산이다, 이게 원산지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나중에 이제 쭉 보게 되겠지만 원산지 FTA 협정에서도 보게 되겠지만 원산지 그 문구 자체가, 원산지 증빙서류에 들어간 문구 자체가 유럽에 해당한, EU에 해당하는 원산지다라고 EU를 기재하거나 유러피언 유니언 뭐 이렇게 기재해도 이게 EU 내에서, 영내에서 생산된 물품이라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상품의 국적 이야기할 때는 국가를 지칭한다는 거예요. 국가. 그래서 EU는 원산지국으로 인정은 안 됩니다. 원산지국으로. 나프타 이런 것도 원산지국으로 인정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국가연합체나 경제공동체 이런 것들은 원산지로 인정되지 않고 국가로 인정되는데, 예외적으로 자치령에 해당하는 것들은 홍콩이나 마카오 이런 것들, 자치령들은 국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산지로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원산지에 관련된 국제적인 규정은 주로 비특혜 분야에 관한 원산지에 관한 국제 규정이 발전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가트 무역협정, 관세에 관한, 또 무역 위계에 관한 일반 협정인 가트 협정 제9조에 보면 원산지 표시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라는 건 뭐냐면 이런 물품이 이 국가에 해당하는 원산지 물품이야라고 되어 있는데 그 물품에 해당하는 원산지 국가를 표시하는 겁니다. 상품에. 그래서 우리 물품을 사면 많이 찍혀 있는 거죠. 메이드 인 차이나. 그런 것들이 원산지 표시에 관한 규정입니다. 원산지 표시.
이런 물품은 어디에 원산지 표시해야 된다.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들이 가트 제 9조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1973년 체결된 교토협약이라는 게 있어요. 교토협약. 교토협약에서 뭘 담고 있느냐? 원산지에 관한 결정 기준을 담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봤던 완전 생산 기준, 또 실질적 변형 기준, 실질적 변형 기준으로서 세번 병정 기준, 또 부가가치 기준, 가공 공정 기준 이런 내용들이 포괄해서 교토 협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구속력이라든가 즉 실행을 할 수 있는 모두 다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 실행력, 구속력이 미흡했습니다. 1995년에 생긴 국제 무역기구가 뭐죠? WTO. WTO에서도 원산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WTO 규정 안에. 그런데 WTO 규정 안에 원산지 규정은 포함되어 있는 구체적인 원산지 결정 기준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산지 규정, 이런 물품 원산지다, 이걸 원산지로 해야 된다라고 해서 원산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산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협약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아주 일반적인 규정만 들어가 있고 그 물품은 원산지는 이렇게 결정하자라는 공통된 협정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합의된 WTO가 뭐라고 그랬죠? 다자간 협정이랬죠. 다자간 협정이니까 공통된 의견이 합의를 이루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합의가 안 돼 있어. 원산지 결정 기준이 비특혜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이 국제적으로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자라고 딱 확정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비특혜 분야는 대외무역법 시행령, 대외무역 관리 규정을 통해서 비특혜 분야에 관한 원산지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대외무역법 안에는 원산지는 이렇게 표시하자라고 들어가 있습니다. 또 원산지는 이렇게 판정하자라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원산지 판정 기준은 아까 우리가 봤던 완전 생산 기준, 2개국 이상에서 제조 가공 공정이 수행됐을 때 실질적 변형 기준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기준들이 대외무역법상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품질관리법 이런 것들도 비특혜 분야에 관한 원산지 규정으로 추가적으로 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특혜는 주로 이제 세율을 인하하거나 세율을 양호하거나 관세율을 철폐하는 이런 규정이 아니라 이런 물품은 이런 그 원산지 판정 기준에 의해서 원산지를 이렇게 표시해야 돼. 또 여기에 해당하는 물품은 이 원산지로 해당하는 물품은 어느 선까지 수입할 수 있는 수입 커터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들이 비특혜 분야에 관한 원산지 규정들입니다. 특혜는 뭐냐면 관세를 수입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는데 이 특정 국가를 원산지하는 물품들은 이 관세를 부여해야 돼. 그렇게 특정 국가에 대해서 원산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결정 기준이 있어야 돼. 이런 결정 기준에 충족해야 돼. 이런 것들을 규정한 게 특혜 분야에 관한 원산지 규정입니다. 특혜 분야는 주로 관세법에 규정되어 있겠죠. 또 우리가 배우고 있는 FTA 관세 특례법 여기에 규정되어 있죠. 협정을 근거로 해서 협정을 수용한 관세 특례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세를 양호하는 철폐하는 내용들이 특혜 분야에 관한 원산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인 원산지 규정을 두 가지 파트로 나눠봐라.
특혜와 비특혜 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고, 특혜 파트는 관세법과 FTA 관세 특례법, 그다음 비특혜 파트는 대무역법과 추가적으로 더 이야기하면 농산물 품질관리법 이런 것들이 원산지 규정으로 국내에 시행되고 있는 규정들입니다. 우리 원산지 관리사에는 주로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공부하게 될까요? 바로 특혜 분야에 관련된 분야이겠죠. 특히 관세법보다는 관세법의 특례법에 해당하는 FTA 관세 특례법과 협정에 규정되어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공부하게 되는 게 바로 이 과목 원산지 결정 기준 파트입니다. 어떤 물품을 특정한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라고 인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완전 생산되든지 질적 변형기 중에 하나인 세범이 변경되든지 아니면 특정한 가공 공정을 그 국가에 수행하든지 아니면 특정 비율 이상의 부가가치 비율을 국가에서 창출해야지, 그래야지 그 특정 국가를 원산지로 인정하겠다는 원산지 결정 기준과 그와 관련된 보충적 기준, 품목별로 특정 품목에 적용될 수 있는 원산지 결정 기준을 우리가 이제 쭉 공부하게 될 예정입니다. 근데 이 이런 원산지 규정을 아까도 말씀드린 비특혜 분야의 원산지 규정, 특혜 분야의 원산지 규정 이런 것들을 왜 만들어 놓을까요? 우리가 굳이 원산지 규정. 왜 만들어 놓냐면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원산지 결정 기준을 만들어 놓습니다. 가장 중요한 원산지 규정을 만든 기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이렇게 결정하게 되면, 판정하게 되면 가장 중요하게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첫 번째가 뭐? 소비자 보호 기능이죠. 소비자가 물품을 구매하는데 이게 중국산인지 아니면 제가 요새도 중국산 같은 경우 품질이 많이 향상되어서 최첨단 기기, 핸드폰 같은 것도 중국산 많이 생산이 되죠. 그만큼 이제 많은 기술력이 발전했지만 아주 우리 이미지상 아직까진 중국산 하면 저가 물품, 그래서 저가에 따라서 저가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품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미지가 있죠. 그래서 중상 그러면 요거의 물품을 살 때는 요 정도의 가치를 지불해야 돼라고 하는 어떤 암묵적인 그런 그 뭐라고 공식적이진 않지만 암묵적인 그 카르텔이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꼭 합리적이다 혹은 맞다라고 정당화된다라고 할 수 없지만 그런 게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뭐 이태리산이다. 명품 가방이 있는데 거기 안에 메이드 인 차이나가 있을 때와 메이드 인 메이드 인 이태리가 있을 때, 이탈리아가 있을 때하고 우리가 느껴지는 그 물품에 대해서 느껴지는 감각, 일단은 브랜드로 생각하겠지만 브랜드가 아닌 제조업을 봤을 때의 감각, 느낌 이런 것에 조금 약간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 물품이 어느 나라 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다라고 하는 소비자의 구매 과정에서 원산지를 식별하도록 하기 위한 소비자의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산자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생산자 보호기는 뭐냐? 우리가 그 칠레산 와인 혹은 프랑스산 와인 이렇게 하면 특히 이제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게 더 고가의 물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프랑스산 와인이 더 고가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상대적으로 봐서 자 와인에 대해서 어떤 그 조예가 깊지 않아서 일단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문외한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 칠레산 와인이 더 좋은가요? 네, 제 생각에 프랑스산 와인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
프랑스산이다 그러면 생산자, 이 물품의 브랜드적 역할을 수행합니다. 즉 생산 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치에 대해 인정해주는 부분까지도 원산지가 일부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국내에 많은 물건이 수입이 돼요. 수입이 되는데 나는 국산 혹은 국내산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랬을 때 생산자가 국내산인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에게 이건 국산이다라고 알려주고 이거는 수입된 물품이라 알려줬을 때 국내 산업을 약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죠. 원산지를 알려줬을 때 여기는 중국에서 들어온 땅콩이구나. 이거는 국내에서 생산된 땅콩이구나. 이건 중국에서 들어온 생강이구나. 이건 국내에서 생산된 생강이구나. 이런 게 있을 때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국산에 대해서 선호하는 소비자들의 구매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기능, 상대적으로 구분해냈으니까 생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습니다. 세 번째는 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원산지를 가지고 무역 정책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역 장벽을 만들어낼 수 있죠. 무슨 얘기냐? 어떤 특정한 국가에 생산된 물품이 아주 낮은 가격으로 수입이 돼요. 그러면 그 물품에 대해서 국내 산업이 굉장히 심각할 정도의 피해가 발생이 된다. 국내 산업이 다 죽어가요. 그러면 그 특정한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품에 대해서 덤핑 방지 관세를 부과해야 됩니다. 그런 덤핑 방지 관세를 부여한다든가 혹은 긴급하게 그 특정한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서 수입을 중지시켜야 돼요.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이런 것들을 수행할 때 무역 장벽으로서 원산지를 이용합니다. 특정 국가에서 수입된 물품 가격이 너무 낮아서 국내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발생하기 우려가 있거나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었을 때 무역 장벽으로서 원산지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게 있냐? 무역 장벽을 만들 수 있지만 무역을 증진시킬 수 있죠. 무역 장벽을 철폐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관세를 철폐할 수 있죠. 뭘 가지고? FTA가 대표적인 거죠. FTA 협정을 통해서 그 국가에서 생산된 이런 결정 기준을 충족한 물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없애겠다라고 하는 협정을 맺었을 때 원산지를 이용하고 원산지 결정 기준을 이용하게 되는 이런 무역 정책의 원산지 규정이 활용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원산지 규정은 특정한 멸종 이기종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도의 어떤 비단뱀이 이 비단뱀 우리가 가방 같은 경우는 뱀 가죽으로 많이 만들잖아요. 근데 이 인도의 어떤 비단뱀은 멸종위기에 처했어요. 아주 심각한 멸종위기에 처해서 국제적으로 교류를 하지 말자라고 할 때 어떤 비단뱀이 인도산 비단뱀이 우리 확정하고 그 인도산 비단뱀에 대한 거래를 못하도록 비단뱀으로 만든 제품까지도 해서 거래를 못하도록 규정을 내릴 때 그런 멸종 이기종에 대한 보호 이런 것들을 활용할 때 또 어떤 물품에 대해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어느 국가에서 생산된 어떤 물품은 국내에 들어왔을 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그 균들이 있어서 그걸 국내산으로 국내 수입하기에 부적정한다. 예를 들면 강우병 우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죠. 과거에. 그런 것처럼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생산된 어떤 상품이 국내로 수입되었을 때
국민 보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면 그 국가의 생산된 물품은 수입을 안 된다. 또 우리가 소나무 재성충처럼 특정한 국가에서 생장되는 식물이 국내로 들어왔을 때 그 식물 안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균으로 인해서 국내 자연환경이 파괴가 된다. 그랬을 땐 그 국가의 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이런 것들, 즉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기능으로서 원산지 규정이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산지 규정은 이렇게 총 4가지, 소비자와 생산자, 또 무역 정책, 그 다음에 국민보건과 자연환경에 대한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것들이 원산지 규정의 기능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